윤석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부대가 폭풍 군단으로 알려졌으며 부대원 연령대는 10대 후반도 있지만 주로 2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네요.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당장의 위험이죠. 예. 만 명, 만천 명이라는 새로운 외국군이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서는 아주 긴장된 상황인 거고요. 근데 우리 역시 우리하고 완전히 무관하지가 않죠. 그렇겠죠. 일단 우리하고 대척점에 있는 인민군이 파병이 됐고 또 그쪽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서로 협력의 필요성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인민군에 대한 정보가 없거든요. 우리는 역시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인민군들의 동향이나 활동이나 전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보에 의미 있는 어떤 정보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인민군이 현재는 인민군이지만 국제법적으로는 두 개 나라지만 헌법상으로는 사실은 잠재적인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만일에 포로가 되거나 투항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귀순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권리와 의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현 단계에서 양측의 협력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윤 대통령은 현대전을 아직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어떤 첨단 기술을 보고 사용을 해보고 실전 경험을 습득하면 결국 우리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당연한 거죠. 우리 베트남전 파병됐을 때 그 파병 경험이 한국군의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켰거든요. 그럼 인민군이 우리도 지금 베트남전 이후로 현대전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인민군이 현대 전장에 드론전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AI라든지 이런 특성에 맞는 그 현대전 경험을 하고 돌아오면 그 인민군들 전투 교류에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럼 그건 우리 안보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파병 자체는 우리를 강제적으로 연루시키게 된 거예요. 그 러우 전쟁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죠. 예,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교류가 이제 좀 확대되는 걸로 보여요. 전화 통화도 나누게 되면서 그렇게 보면 일단 우리 정보대표단은 키우에 파견하기로 한 것이 있고 그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또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겠다. 그러니까 특사가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단 연락 체계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이미 벌써 이제 인민군들에 대한 이제 심리전이나 그다음에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처음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십 년간 북한하고 심리전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렇죠. 이 대척 관계를 이어왔으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필요로 하는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또한 우크라이나 역시 또 지금 우리도 지금 인민군 정보에 대해서는 실전 정보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과연 얼마나 전투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고 실제 전장에서 어떤 영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한테는 아주 소중한 정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인 연루 이걸 떠나서 양측은 현 단계에서 연락 체계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하는 한국으로 파견하는 우크라이나의 파견단은 한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단 연락 체계를 구축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인민군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대응 방안, 인민군의 특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겠죠. 이게 뭐 파견 특사를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에 파견한다고 해서 뭐 위험하고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가장 민감한 우크라이나와 우리도 연루가 됐으니까 양측이 상호 협력하는 일단은 연락 체계 정도의 구축이고 이걸 통해서 정보 교환 정도가 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북한군이 3,000명 정도 파병됐다라고 말했던 미국 국방부가 이제는 파병된 북한군이 10,000명으로 추산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이 된다면 합법적 공격 대상이 될 거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 지원된 무기로 사용에 제한이 없이 공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얘기가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인민군이라 하더라도 러시아 편에서 쓰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이나 서방 입장에서는 하버드 공격 대상인데 지금 이 쿠르스크는 이 남부 해랑 이쪽 크림반도 쪽하고는 다르거든요. 러시아 영토거든요. 근데 그동안 미국이나 서방은 미국이 지원한 무기를 러시아 영토에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했어요.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사거리가 길어도 우크라이나 점령당 우크라이나 영토 아니면 안에서만 쓰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 말은 좀 곱씹어 가야 되는 게 저건 지금 러시아 영토거든요. 예. 반격해서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게 러시아 영토에 대한 서방의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인지 예. 아니면 단순히 현재 교착된 전선에서 쿠르스크 전선에서 그 접촉 지역에만 사용되는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북한군에 대해서 서방 미국과 나토가 지원한 무기에 대한 사용 제한은 없을 거다. 무제한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 그 사거리 늘려달라는 얘기를 연이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미국이 했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직접적으로 문의할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문제는 예. 아직 인민군이 전장에 참여를 안 했고 현재까지도 직접 전투에 참여할지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아. 예. 그런데 만일에 참전을 해서 전황을 바꾼다 그러면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나 나토 입장에서는 병력을 파병해 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을 향상시켜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럼 무기를 더 대량으로 공급하든지 아니면 제공한 무기의 사거리 제한을 풀어주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거리 제한만 풀어줘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 영토까지만 사용을 해도 예를 들면 스톰 섀도우는 사거리가 500km거든요. 예. 그리고 에이테크는 300km고. 근데 이거를 우크라이나 안에만 쓰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주요 무기들이 러시아 후방에서 날라오거든요. 근데 이 기지들을 타격을 하면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 부분 전투 성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거리 제한 해제, 그다음에 추가 무기 공급 이런 걸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민군 파병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나토하고 미국은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제공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것들도? 우리는 이제 현재까지 예.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뢰 제거 차량이라든지 이거 공격 무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방어 무기거든요. 방어면서도 살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군복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비살상 무기,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살상 무기 지원은 사실 현재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마지막 수단이 카드로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 살상 무기를 지원하게 되면 진짜 그 무기가 창조적이었겠어요. 인민군을 타격을 하게 되면 이 양측이 대리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현재 정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예. 그 카드는 사실 쓰기 쉬운 카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 이제 북한군이 직접적으로 아직 참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아니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참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대에 대한 정보를 국정원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폭풍군단 소속으로 알려졌고 뭐 나이 좀 어린 나이에요.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고 훈련도 기본적인 정도는 받았다라는 정도를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지금 아직도 불확실하다. 미국도 우려만 하지 판단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북한 내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북한에는 파병됐다는 소식이 퍼져나가고 있답니다. 예. 그러나 폭풍군단은 아니고 칠총국, 이제 사회안전성 산하에 있던 칠총국, 지금 이제 예. 인민무력성 산하로 이제 들어갔다는 설도 있는데 공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관련된 인원들이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전투병이 파병이 됐는데 부모들이 이제 걱정하니까 이제 거짓으로 이제 북한 당국에 퍼뜨릴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북한 쪽에는 칠천국 공병국이 갔다는 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폭풍군단은 전방 군단이 아니에요. 전방은 서쪽부터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이 동쪽으로 4개 군단이 있거든요. 이제 이쪽이 이 전력은 제일 셉니다. 근데 11군단은 뭐냐면은 전시에 후방에 있거든요. 이 전연 군단들이 내려올 때 이 태백산맥 쪽으로 산맥을 타고 기습적으로 내려서 후방을 교란하는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중무장 부대가 아니에요. 무장은 가볍지만 그러니까 경보병여단, 저경여단, 항공유치원대가 모두 다 후방 투입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대들은 무장은 사실 좀 빈약합니다. 예. 그래요. 그런 대신에 기동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 부대가 가서 우크라이나를 후방으로 투입한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좀 안 되죠. 언어도 안 통하는데. 그다음에 산악전에 특화된 부대가 지금 평지거든요. 지원도 할 수도 없는 그럼요. 상황이고요. 지금. 그다음에 저 부대는 좀 중화기도 안 가져갔거든요. 예. 그럼 중화기도 없어요. 지금 나오는 얘기도 소총과 수류탄 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부대가 들어가서 전면적으로 만일에 전투를 한다? 뭐 국정원은 전투력을 얕보면 안 된다고 그랬지만 예.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2년 반 동안 전투에 단련된 사람들이고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인데 기본 훈련 받았다고 해서 경무장으로 그쪽하고 부딪히면 탱크나 중화기도 없거든요. 저 부대들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비상시적이다. 지금 저 그림은 폭풍군단이 아니에요. 예, 따로 예. 특수 정예 부대인 거고. 그러니까 만일에 이 상황에서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전선에 투입된다 그러면은 대량 피해 가능성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전투력을 그야말로, 발휘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독립부대로 편성을 하면은 중화기가 없고 러시아 혼성 부대를 편제를 하면은 이 언어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비상시적인 너무나 빠른 시기에 전선에 투입된다는 얘기 나오니까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나 투입돼도 전과는 미지수다. 능력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뭐 투입이 돼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언어의 어려움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파병된 북한군들이 러시아 군사 용어 교육을 받고는 있지만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워낙에 이 훈련을 받을 기간도 물리적으로 짧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다 보면은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파병돼서 업무 수행을 하는데도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심각하죠. 음. 지금 전쟁에서 가장 많은 피해 중에 하나가 아군끼리의 오인 사격이에요. 예. 그 말이 잘 통해도 아군끼리 오인 사격으로 이 현대전에서 피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유학했지만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뭐라고 그럴까 미리 준비해 놓은 신문 매뉴얼이라고 나온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 발음대로 하면은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요. 예, 그 정도인데 지금 가서 뭐 100개 단어 정도 숙지하고 한다? 단어 몇 마디로 뭐 저게 되나요? 발음이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어 문제, 소통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왜냐면은 저기 예, 통역관들이 다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렇겠죠. 그렇게 보면은 거기다가 지금 또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말을 쓰거든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군은 이게 우크라이나인지 러시아인지 구분을 못할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피하 구분이 피하 식별이 언어에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요. 그럼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10월 8일 날 일진이 갔는데 지금 10월 말에 벌써 제렌스키 대통령이 했던 26, 27은 지나갔어요. 예.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시간이고 지금 조만간 훈련한다고 그러는데 저기서 훈련해가지고 물론 북한 내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하고 현장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다시 한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매우 비상식적이고 매우 성급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총알바지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밝힌 내용 또 하나 살펴보면 지금 북한의 고위급 장성들이 일부 전선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확인됐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인원들이고 가면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인민군 부총참모장 김용복이라는 인물이 갔다 오르잖아요. 예. 별 3개입니다. 근데 우리도 월남전 파병했을 때 최명신 장군이 별 3개였어요. 근데 그 정도는 가야 됩니다. 지금 12,000명이면 사단 규모거든요. 그럼 사단 규모를 통과를 한다고 그러면 별이 2개거든요. 소장이거든요. 그럼 4개 여단인데 여단장은 또 별이 하나예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최소한 여단장 4, 사단장 하나, 그다음에 김용복 치면은 벌써 장성만 해도 6명은 가야 됩니다. 최소한.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김용복이 갔다 그러면 뭐 국정원은 뭐 KN-23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선발대로 예. 갔다 그러는데 저 정도 인물은 가야 돼요. 가야 통제가 됩니다. 진짜 지휘를 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럼요.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인민군 총참모부, 우리로 치면 합참이죠. 합참의 부 참모장이니까 우리 지금 이제 합참 차장이죠. 차장이고 상당한 야전 경험을 있는 실제로 폭풍군단장도 했고 예. 특수작전군 사령관도 했거든요. 그런 인물이 갔다는 건데 근데 만일의 전투 병력이라면 이제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12,000명에서 안 끝나요. 왜냐하면 우리도 64년부터 월남전에 73년까지 무려 32만 명이 파병이 됐어요. 최대 4만 8천 명이 동시에 있었거든요. 저기는 월남전은 게릴라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5천여 명 정도가 전사하셨거든요. 근데 저기는 소모전이거든요. 지금 러시아에서 개전 이래 2년 반 동안 60에서 70만 명 사상자가 났거든요. 근데 전사자와 부상자가 2대 1이에요. 그럼 최소 20만 명이 사망해 전사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한 달에 거의 만 명, 뭐 5천, 7, 8천 명이 소모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2,000명 가면은 전투력도 떨어지는데 금방 전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그러면 계속 보충해야 되거든요. 완편을 하려면. 예. 아니면 축소 재편을 하거나. 예. 그러니까 만일에 전투부대로 갔다면 끊임없는 소모전의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저긴 일진에 불과할 거고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무모한
선택을 했는지가 의아스러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어떤 일선에서 전투를 할지 후방에서 지원을 할지 예. 또 일선이라 하더라도 2선에 있을지 우크라이나과 그렇게 교전을 안 할지 그것도 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네, 북한군 파병 상황 좀 짚어봤고요. 이번엔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북한이 최근에 평양에 침투했던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출발했다. 뭐 이거를 그래픽까지 그려가면서 경로를 주장하고 있는데 뭐 우리 군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물론 북한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긴 하지만 뭐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백령도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만일에 자작극은 아닌 것 같고요. 조심스럽게 판단해요. 왜냐? 자작극인데 김정은 위원장 머리가 뚫렸다, 본부 청사가 뚫렸다는 건 못 만들거든요. 그런 기획을 올리면 그 사람 바로 처형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최고 존엄이니까. 그러면 남쪽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럼 대한민국 군인이 아니고 민간에게 뚫렸다 그러면 그거는 자존심이 허락을 못하죠. 그러니까 한국군에게 지금 몰아세우는 거고요. 예. 근데 한국군이 했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말이 안 되는 게 그 북한이 공개한 정찰기는 그냥 뭘 싣고 다니는 게 아니고 피로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뭘 실으면 비행을 멀리 못 해요. 예. 1kg짜리도 실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런 투하 장치나 이런 걸 만들면은 부피가 커지거든요.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그동안 비행 기록을 다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대한민국 군이 만일에 저 작전을 했다면 과거 기록을 고스란히 다 그 기록된 걸 추락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보내겠습니까? 다 완전히 포맷하고 그냥 보내지.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저러느냐? 지금 인민군 파병은 지금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예.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게 명분 없는 전쟁이거든요. 우리하고는 통일민족 아니라고 그래놓고 남의 전쟁에 가서 저희가 인민군들이 전투 의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북한 사람들 러시아 사람 안 좋아합니다. 과거에 해방 이후에 와서 이 막 약탈하고 분야다 희롱하고 이런 로스게라고 그래서 안 좋아하거든요. 전투가 의지가 있을 수가 없는데 갑자기 저희 가서 희생을 하라 그러면 민심이 사나울 수밖에 없죠. 이 얘기들이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어요. 어제 아침에 9시 반에 국방성 담화를 조선중앙텔레비전에 발표한 다음에 바로 6.25 때 대규모 탄원하는 그 전쟁 분위기 기록 영화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반발이나 이런 것, 체제가 이런 걸 지금 대남 적개심, 전쟁 분위기 고치로 지금 선전선동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뭐 게다가 국정원은 또 남남 갈등 유발 목적이라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 독자 우상화 작업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뭐 김주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들 하고요. 이건 또 어떤 배경이겠습니까? 지금 언론이 별로 주목을 안 하는데요. 오늘 또 국정원이 그 얘기를 했는데 10월 13일부터 예. 김일성 생일을 기준으로 1912년 주체 연호를 썼거든요. 예. 그 주체가 사라졌어요. 예. 그 연호가 사라졌습니다. 아예. 그리고 올해 태양절 김일성 생일 태양절도 지워버렸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체조선의 태양 그러면 김일성 혼자였거든요. 김정일도 안 썼거든요. 근데 지금 주체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속 우상화죠. 여기에 연동돼서 김주에도 연동해서 과속 우상화에 지금 끼어서 과속 후계자 위상 강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도 사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속도가 빨라요. 전례에 비추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